지난 일주일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그리고 정치권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관계가 또다시 냉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정치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통령을 향해 선정적인 단어로 맹비난했습니다. 네, 북미 간 대화 분위기는 또다시 위태롭고 여야의 대북 정책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북미 회담 후 정치 보도는 어땠는지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박사이신 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 그리고 미디어 평론가인 김민하 전 미디어스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 주 분석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미 회담 후에 정치 보도 분석 어떤 키워드들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키워드에는 좀 인물 이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름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그다음에 북미 회담과 대북 정책이 아무래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한 4개에서 5개의 키워드였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이름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어쨌든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로서 예. 남겨놨던 굉장히 큰 파장들이 있었죠. 때문에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신문 전체 보도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주요 이슈마다 보도량이 워낙 많은 신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300건 전후에 많은 보도량을 쏟아냈습니다. 네네. 그 아무래도 기간은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한 7일 정도입니다. 예.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신문들을 섞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늘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5개 신문사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이 보수 신문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춰서의 이 보도량과 또 진보 신문에 대한 보도량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물론 동아일보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요. 예. 극명하게 네. 좀 차이도 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200건이 넘었던 것이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요. 네네.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기가 북미 회담 이후에 물론 네. 한 2주 전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여전히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파장들,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네. 거기에 대한 보도량이 많았는데요. 경향신문이 그랬다는 거죠? 네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많은데 특히 이제 진보 신문에서는 경향신문이 많았습니다. 네. 예, 지금 날짜별로 보도량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기별로 성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까? 네네. 3월 8일에 지난 금요일에 보시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그 2개의 언론사인 조선중앙에서의 보도 분석이 유독 많았습니다. 예.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이후에는 11일, 12일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신문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공세를 하고 있는 언론량에 비해서 여기에 대항마로 경향신문의 보도도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8일에는 북미 관계에 대한 보도가 많았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3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은 뒤부터는 전반적으로 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네네. 발언을 중심으로 한 북미 관계 문제, 많았습니다. 여야 대립 이런 보도들이 네네. 많았던 거군요. 네. 자, 보도 특징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보도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그 보도 특징에서 아무래도 보도량이 많았던 조선일보의 네.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3월 8일자에 보면 하노이 결렬 소식 이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즉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우려되는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보이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왔던 것처럼 회담 실패에 대한 문책에 숙청설까지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체제와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와 다른 체제이고 공포의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이 강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김민하 다른- 평론가님, 그 조금 전에 숙청설이라는 그 제목을 조선일보 기사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제 뭐 이 장성택 숙청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거는 이제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어떤 권력 체제를 좀 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이제 정치적 수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이전에 김정일 정권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 정권이 추진한 어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를 이제 그 북한의 지도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체제 특성상
그 실무자가 이제 대신 책임을 지면서 숙청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간에 결렬로 돌아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래도 뭐 실명들도 이제 뭐 일부 언론들에서는 거론도 했는데, 네. 좀 이런 이제 협상에 앞선 실무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졌던 이제 당 간부나 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숙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보도들이 좀 추측성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진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숙청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정부 책임자 뭐 어떤 정책에서 책임을 져야 되면 경질설, 뭐 책임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북한과 관련해서는 숙청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제 경질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직을 이제 해임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좀 재밌게 얘기하면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뭔가 이제 그 노동교화소로 보낸다든지 네. 예. 뭐 이런 따로 형명화 조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따로 숙청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그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예 총살해 버리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숙청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도 그런 거냐,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 정권의 운영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거냐, 네. 이걸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과거의 사례처럼 숙청될 거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상당한 추측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수준의 그런 얘기에 가까운 것이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을 부추기는 추측성 보도 또 다른 기사 사례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보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시신 보존에만 매년 굉장히 큰 돈을 40만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 기간 동안 나왔는데요. 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런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에 여전히 공포 정치와 공포 사회로서의 어떤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레임과 그런 어떤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국가라는 것을 그렇죠. 강조하기 위한 그런 보도 의도를 의심해 보는 네네. 거죠. 네네. 자,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후에 있었던 주초에 있었던 그 국회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전히 다시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냉소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뒤집어졌고 또다시 좌파 독재라고 하면서 이 정권을 공격하게 되는 나원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발언들이 실제 교섭단체에 대한 대표 연설을 하는 자리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했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다한 갈등만 부추기고 네. 부족한 어떤 발언의 해석들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 맥락의 진원과 진위와 그리고 그 파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들의 기사를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물론 분량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도량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많았는데요. 예. 보도에 대한 특징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래픽 화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3월 12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온 그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맞습니다.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네네. 이 발언을 가지고 빚어진 여야 갈등을 언론이 과도하게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 그런 점을 네네. 지적해 주신 거고 네네. 그것의 한 사례로 한겨레 신문의 화면 왼쪽 기사를 지금 네네. 제시해 주셨는데 네. 그것에 비해서 발언의 의미를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분석 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화면 오른쪽에 지금 최 교수께서 제시해 오신 기사는 그 부족한 기사들 중에 그나마 하나 있는 것으로서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사례로 제시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방송 보도 내용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KBS 12건, MBC 19건, SBS가 15건이었는데 종편 4사는 모두 20건이 넘었어요. 네네. 종편 4사에 대한 보도 일자를 보게 되면 물론 좀 특징은 있지만 전반적인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보도를 좀 자제했다면 오히려
그 종편 사사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많은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종편 방송사들의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전반적으로 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달랐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이 이슈도 사실은 저희 교섭단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특히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해야 되는 진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과 프레임과 방향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목적이었고 주된 내용으로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뭐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보도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네. 이 부분에서는 큰 특징이 없었는데 그 원내대표의 발언 이전에 3월 8일에 있어서도 특히 MBN의 보도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네.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일 그래프가 높은 막대 그래프 높은 것이 네네. 3월 8일, 3월 12일 주목해 보면 MBN 보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MBN의 경우는 굉장히 시리즈로 유사 언론에 대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번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대북관회나 혹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정권에서 2기 내각에 대한 어떤 후보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연동해서 같이 해서 굉장히 맹공격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MBN 같은 경우에 좀 두드러졌다. 네네. 네. 혹시 MBN 보도 보셨나요? MBN 보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종편 보도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사실은 네.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대북 정책 또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종편들의 보도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만 콕 집어서 사실 보도를 하는 그런 행태를 네.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제 연설문을 각 당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는 것이고 예. 그걸 또 각자 이제 그 사전에 배포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두고 사실은 서로 이제 이 연설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접근을 해갈 것인가를 자기 나름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인데 이른바 이제 우리가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후 맥락들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예. 각각의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을 해설하는 게 사실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편들의 보도에서 많이 보였던 것은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과거에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를 뭐 새롭게 뭐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걸 비판하더니 왜 당신들은 독재를 하느냐의 식의 그런 얘기를 이제 재생산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북한 이 대북 정책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지 깊은 고민이 없이 어떤 이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바보 같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어떤 북한에게 속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도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편들이 뭐 정부 비판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외적으로 그런 지금 짚어주신 그런 흐름에서 벗어난 보도도 물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들을 짚어보죠. 이번 주 보도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네.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던데 우리 최 교수께서도 그 특징을 뽑아 오셨어요. 네, 실제 연설문에서도 여러 번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북 문제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있어서의 주목하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네.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이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그 3월 8일에도 김현철 카드로 어떤 남북 경협의 돌파구 그래서 한국 땅에서 오히려 퍼주기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실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이 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사적인 부분 혹은 과거의 발언과 행보들을 추측하고 해석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9일자의 TV조선에서도 오히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이다. 즉 내정자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네.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논란이고 우려스럽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던 뭐 했던 발언을 보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네. 여기에도 이제 사실은 그 발언을 했던 뭐 전후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 김현철 후보자 관련 보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 첫째는 북한에 굉장히 온정적인 사람이다. 이 부분이 있고요. 종합을 해보면. 둘째는 지금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강성이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김현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굉장히 그 온정적인 이러한 정책을 네. 아주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면에서 어떤 그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 김현철 후보자를 막아내는데 같이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그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또 해설을 해서 우리 신문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선동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굴종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데 포인트가 찍혀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 네. 과거에 했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거야 뭐 당연히 네, 필요한데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좀 네. 선정적인 부분만 골라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 외에도 소개하지 않은 예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 선정적인 어떤 워딩들이 좀 많이 이를테면 볼수 어떤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면 MBN의 12일자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예. 김현철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 입고 쇼하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오히려 SNS 계정에서는 폐쇄했다. 뭐 이런 식의 여기서도 세 번째 12일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많은 행보들을 규정하신 프레임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짓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한쪽 측면만 강화하고 네, 확대하는 이 모습들을 사례는 좀볼수 있습니다. 김현철 후보자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군복 입고 쇼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이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 이제 그 대통령을 향한 강한 네. 지지라는 것은 또 정치권의 이제 뜨거운 어떤 감자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하나의 의도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편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아주 강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로 저는 이제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이제 공격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치 관련 무슨 뭐 언급을 하거나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핵심 포인트는 김현철 후보자가 얼마나 상처를 입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특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어떤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예. 그 발언들에 대한 어떤 보도가 여전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무엇인가 좀 해보는가 보다. 현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어떤 개각을 하려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이렇게 지적되고 개선이 되는가 보다라는 기대보다는 예. 여전히 어떤 난장판, 난타전, 갈등, 아수라장에 대한 풍경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12일자의 JTBC를 보게 되면요. 나경원 대통령을 겨냥했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어떤 그 발언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네. 크게 되면서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라는 혹은 맹폭, 난타전 여전히 굉장히 좀 강한 워딩이 YTN에서도 있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치적으로 여와 야당에서의 갈등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내대표의 발언에서의 이 어떤 발언 자체에만 주목했고 말씀하신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로 지금 여전히 공방 중에 있는 이 김정은 수석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발언의 진원지는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네. 그 이야기를 어쩌면 객관적으로 받아쓴 나 원내대표의 원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이 라이브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동영상에서도요. 몸싸움이 여전히 있었고요. 한 20여 분 동안은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예.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이 그 원내대표에 대한 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취지와 내용은 여전히 본질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좀 선정적인 네. 어휘와 화면만 남았습니다. 예.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의 핵심이 키워드가 이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인데 그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기사를 쓴 사람은 한국 기자다. 그게 뭐 팩트는 맞더라고요.
그런 접근은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문제의 핵심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외신인데 한국인이 뭐 어떤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썼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신을 읽다 보면 한국에 대한 기사인데 그 한국에 대한 기사에 이제 바이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누가 썼는지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신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또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한국인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세계적인 뭐 유통망을 갖고 있는 외신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좀 해당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기사를 싣는 경우가 이제 뭐 있는데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데 두 번째의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기사가 작성되기까지의 어떤 이 기사가 정말 충실하게 작성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충실하게 작성됐느냐의 여부와 별개로 이 보수 언론이 이 기사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인용하고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인용한 걸 가지고 다시 정치권에서 재인용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워딩을 만들어내면 그걸 다시 보수 언론이 인용해서 탑으로 싣고 이런 자가 발전의 논리가 돌아갔다라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더 큰 어떤 문제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외신을 어떤 소재로 한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정당의 의원이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언론이 또 크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 대서특필을 한 신문을 갖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또 정치인이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계속 자가 발전하는 논리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확인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것은 외신이었기 때문에 외신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보여준 그런 기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시각을 외국 사람들이 되게 갖고 있는가 보다. 이런 이제 어떤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깔려 있는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깨는 데는 그러면 그 기사를 어떤 기자가 썼는지는 뭐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실제 팩트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나 저널리즘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원 대표도 연설장에서도 많은 공방이 있고 할 때 그 현장에서 이거는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우리는 인용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에 있어서의 어떤 출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보도하는 어떤 그 흐름들은 사실 언론의 하나의 플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의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TV 보도에서는 지상파나 그다음에 JTBC를 좀 포함해서 좀 자제하면서 오히려 이 보도의 공방들을 부추기고 키우지 않았던 것도 상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극적인 부분은 그 부분만은 또한 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된 말씀드린 국가 원수의 모독죄, 실제 이 모독죄가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진위나 팩트 체크를 하는 후속 보도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YG를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방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진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원수 모독죄의 어떤 연원이라든가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짚은 것은 좋은 보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